우리는 흔히 공익신고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한 교사의 공익신고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죠. 또 현대자동차의 세타2 GDI 엔진 결함과 리콜 사태, 대한적십자사의 에이즈 감염 혈액 유통 사건이 밝혀진데도 내부 공익신고자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무려 50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정혜영 과장을 초대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공익제보라고도 하고 공익신고, 예. 또 부패신고, 내부고발 이런 말들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 환경, 그리고 공정한 경쟁 등에 관한 관계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소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얘기해 볼 때는 그게 다 정해져 있군요. 471개라고 하셨나요? 예. 네, 471개의 이 법률 위반 행위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공익신고인데 예.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래프를 잠시 시청자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무려 500만 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예. 이게 계속해서 공익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2020년에는 331만 건의 공익신고가 있었습니다만 네. 작년 2021년도에는 541만 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63% 정도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사이에 이제 공익신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최초 시행된 2011년에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471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아마 저희가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에 많이 들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국민들께 배달을 하는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이 동반해서 급증하였고,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안전신문고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단히 신고가 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 20년에는 약 270만 건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약 440만 건으로 170만 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공익기관들이 갈수록 더 부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신고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신고하는 방법이 혹은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어쨌든 일단 신고 건수만 봤을 때 공익신고 자체는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부 신고와 내부 신고를 합친 네. 거죠. 그래서 예. 500만 건이 되는데 자, 이제 내부 신고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신고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인식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 내부 신고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이제 응답하신 분의 61.5%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 라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막상 자신이 속한 조직의 내에서 내부 신고자가 나왔을 때는 배신자, 뭐 조직 생활에 대한 부적응자 네. 같이 이중적인 잣대로 신고자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의 어떤 가치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공부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평생을 바쳐서 또는 청춘을 바쳐서 가치를 부여하고 일을 했던 나의 직장을 나의 적으로 돌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제도가 중요할 텐데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예. 자, 일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가장 기초적인 게 누가 신고했는지 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자 비밀 보장인데 이걸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부터 아예 나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예, 네. 특히 내부 신고자가 이제 그런 네.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데요.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서에 변호사의 이름을 써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예, 쓸 수가 있게 돼 있군요. 예. 이 경우에 원천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러한 비실명 대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만 현재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서 변호사의 비용에 부담 없이 신고에 관련된 상담도 하시고 비실명 대리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 단계에서부터 나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내 이름을 전혀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서 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내 이름이 아닌 그 법률 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을 쓰면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제도상으로는 일단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비밀 보장을 위한 장치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예를 드셨듯이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뭐 40대, 뭐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래 버리면 대충 누군지 감이 잡히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신고자가 그 과정에서 알려져서 보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신고자나 그 가족분들까지 협박받는 등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주변을 뭐 경찰차가 자주 순찰해 드린다든지 또 급하게 비상 상황 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내부 신고자가 뭐 이런 위협을 받지 않더라도 신고를 이유로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뭐 징계나 해고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 공익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 위원회는 인사권자한테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복직할 것을 그런 등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호 조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권익위가 이렇게 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그 해당 기관의 보복 중에 징계나 해고 같은 인사상 불이익, 이 부분을 막을 방법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예,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복의 방식이 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예. 또는 직무상 비밀 누설 이런 걸로 고소를 한다든지요. 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 신고를 당한 자, 즉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신고자한테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아하.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에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신고 내용에 이분이 직무상의 비밀이 포함된 내용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직무상 공익신고의 제도를 위해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익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 그 기밀이 누설돼서 손해보는 법익보다 예. 그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얻는 얻게 되는 공익이 법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수사나 공소 제기 여부가 뭐 적법한지 살펴야 되는 어떤 형사소송상의 문제여서 행정기관인 권익위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조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자께서 그러한 고소 고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구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싶네요. 예.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신고했다가 예. 나까지 같이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직원 신고하는 경우에 처벌을 좀 이렇게 감경한다거나 면책해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신 분이 처벌이 걱정되어서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했는데 중간에 이거는 불법인데 네. 이러면 다른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런 인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상부의 지시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네. 근데 뭐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이 신고자도 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는 그 처벌이나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불법 행위에 가담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공익신고자, 내부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요. 예, 내가 평소에 몸바쳐 일했던 곳이 철저하게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참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신고를 했는데 나라가 예. 내 편이다라는 그런 든든한 느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과장님께서 이 보호 제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신고자 보호 제도 좀 보완해 나가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신고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외에도 뭐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부패 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네. 뭐 공공재정 환수법, 이해 충돌 방지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 법률 모두가 이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제정하던 시기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서 법률의 개정의 속도도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고자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중심으로 나머지 법률에 명시된 신고자 보고 제도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어떤 유형의 신고인지 고민하지 하실 필요 없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도록 제도를 통합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고하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의무 외에도 이 신고자를 누구인지 찾아내려는 색출행위, 그렇죠. 이런 행위도 마저도 금지하는 규정도 저희가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사실 익명으로 투고를 한다고 해도 뭐 서버를 검색해 본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해서 또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조직 내에서 야 누군지 찾아봐, 그렇습니다. 찾아내라. 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하게 지시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도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규정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신고자에게 드리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기준도 좀 더 강화하도록 상향하도록 지금 개정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혜영 과장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해서 소상히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